그래서 제가 제목은 젊은 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 기성세대가 드리는 조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40, 50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밀려가지고 결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 뭘까요? 지금은 약간 지금 삼중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하고 지방 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또 지방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나죠. 지방에서 좀 많이 오르는 데가 보니까 전북 같은데, 제주 이런 데는 오릅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각계전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방송을 듣지 말고 지역 방송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착형 돋보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담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전국 방송을 듣지 마시라고. 특히 유튜브를 듣지 마시라고요. 왜? 극단적인 공포만 얘기하잖아요. 한쪽 얘기만 하잖아요. 저 시골에 폐가 된 농가주택, 그거하고 내 집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게. 그런 쓸데없는 담론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헷갈립니다. 제가 올 4월에 건설사 PF 부실 문제하고 집값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담론하는 분들은 다 연관돼 있대요. 다른 얘기잖아요. 왜? 소유권 주체가 다르잖아요. PF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건설사 시행사들이 소유권이 부실이 된 거죠. 일반 아파트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개인이 소유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두 개를 연결합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이 거기에 말려들었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공포는 막연하게 봤을 때 커지는 겁니다. 분해를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젊은 세대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거인의 어깨에 위해서 투자 지형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컬이면서 뭐예요? 대면 자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라면은 30대 초반이라면은 부동산 공부를 그만하고 글로벌 금융 공부를 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 지방 거주자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2년 뒤의 미래와 20년 뒤의 미래를 구분하지 못해요. 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걸 인상적으로 비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장을 못 보는 거야. 20년 뒤에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수요가 감소한다는 그 축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맨키 웨일 모델인가 그걸 가지고 한 거 보니까 2040년부터 주택 수요가 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줄거든요. 인구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올해 3년째 줄고 있죠. 4년째인가 줄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늘어가지고 최근에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내국인 수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년 뒤에 가면은 이거는 인구 쇼크가 본격화 되겠지만 2년 뒤의 문제는 인구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공급을 안 하는 문제, 수급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초점을 엄한 데다가 맞춰버리면은 이게 정확한 판단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세대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아파트 한 채만 사라. 나머지 부동산은 사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왜? 이제 인구 쇼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서서히 몰려올 때 아마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겁니다. 그죠? 지방은 앞으로 10년 뒤에 온다고 저는 보고 수도권 한 20년 정도 있다고 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출은 적절하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한 50% 정도, 장기적으로는 한 30% 정도. 대출을요 내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대출은 내야 돼, 집을 살려면은.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내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대출을 한번 내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부부싸움이 많습니다. 대출을 많이 내면 부부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이라는 것은 모기지잖아요. 모기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트게이지잖아요. T가 묵음이죠. 모트가 뭐예요? 죽음이죠. 게이지가 뭐예요? 서약이잖아요. 죽음을 담보로 뭐예요? 남한테 빌리는 이 돈이 뭐예요? 이게 대출이잖아요. 돈, 남의 돈 무서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적정하게 대출 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 저는 옛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부터 제가 타이밍을 재지 말라. 타이밍은 안 맞는다. 지금까지 타이밍을 맞춘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를 낮출 생각을 하셔야죠. 작년에 집 안 사고 뭐였어요? 작년에 전부 다 쓸데없는 유튜브 본이라고 그런 거죠. 공포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로 10% 오를 동안 뭐였어요? 왜? 타이밍을 재느니라고 그런 거예요. 타이밍은 게으른 사람이 재는 거라고요. 감나무 밑에서 하고 불리고 있는 거죠. 감나무 감이 떨어집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성한 게 있는지 상한 게 있는 건지. 부지런해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지. 제발 책상 위에서 평론가들 얘기를 듣고 부동산 집 사는 거는 절대로 안 맞아요. 꼭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을 사실 때는 가서 딱 가보면 알아. 가슴이 떨리면 사세요. 손이 떨리면 안 돼. 대출이 많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온몸이 떨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한이에요. 오한. 그거는 병원 가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오감보다 육감이 훨씬 뛰어나거든.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팩트가 몇 개 안 돼요. 뭘 한다고 그래? 똑똑한 전문가보다 대중의 지혜가 훨씬 더 지금은 뭐야? 가치가 더 커지는 세상이잖아요. 전문가들이 뭘 하라?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내가 집을 싸게 장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손품,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발품, 손품, 머리품. 뭐예요? 아시죠? 발품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중개업소 사장님이 좋은 매물은 네이버에 안 올린단 말이에요.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주워 먹어야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제 아는 사람 얘기인데 이분이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주변 시세보다 10% 쌌어요. 왜? 이 매물이 누구 매물이었냐면은 미국 교포 매물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그 내놓은 매물이니까 시세는 잘 모르잖아요. 이 매물만 팔아달라니까 이 가격 내고 샀잖아요. 결국 그런 거는 현장에 가보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발품을 팔고 손품을 많이 검색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품을 팔아라. 유튜브 안 보는 거. 그게 머리품 파는 거라고요. 머리품이라는 것은 종합 판단 능력이거든요. 부동산이 그렇게 뭐 1차원 방정식입니까? 제발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켓 타이밍보다 헐값 사냥꾼이 되어야 된다. 시세 추종자보다 마켓 타이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론가보다 실수요 마인드를 가져야 당신이 아마 나름대로 집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항상 내가 담론에 빠지기보다는 실천적 사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담론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시대에 주자 성리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담론에 빠져 있어요. 예를 한번 봐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 여기 다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2대 병폐가 부동산하고 사교육이에요. 그죠? 사교육을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아무나 물어봐. 어떤 얘기 하겠어요? 줄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줄여야죠. 그러면 당신 자식은 어떻게 키울 건데? 그래도 고민 안 하시잖아. 그럼 빨리 지금 퇴근해서 애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미국 유학 보내든지 1년에 1억 5천 들어요. 자기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고 전부 다 담론에만 빠지다 보니까 실기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상품을 팔아라. 앞으로 부동산은 황금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런 말. 그래야 눈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우리나라 주택의 거래 회전율이 우리가 한 1900만 채 정도 되잖아요. 작년에 거래 회전율을 보니까 한 2.7%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이왕이면 대단지 사셔야 돼요. 그래 택시 운전 기사가 아는 아파트를 살아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걸 통제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감, 자기 조절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통제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이 있잖아요. 보잘것없지만 하루하루 쌓아나갈 때에 느끼는 내 인생의 지배력, 통제감이 삶의 만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집을 팔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부동산을 잘못 사면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고 무덤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라. 그리고 몸테크냐 얼죽신이냐. 몸테크는 아시죠? 얼죽신은 여러분들이 얼죽신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저작권자가 접니다. 저한테 돈을 다 내야 돼 지금. 원래는 이름이 얼죽새였어요. 뭐 얼어 죽어도 새 집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 누가 좀 천박하다고 그래가지고 얼죽신으로 바꿨는데 그게 갑자기 유행어가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재건축보다 아마 그 신축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근데 요새 재밌는 것은 20년 동안 새 집이에요. 요새 지은 아파트들은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고급화 바람이 불면서 지어도 새 집이에요. 잠실 엘리트 아시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언제 입주했어요? 2008년에. 올해 몇 년? 16년 됐죠. 그래도 새 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은 집은 저는 굳이 신축 고집하지 마시고 준신축 쪽으로 가셔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빌라 쪽에 요번에 다시 아마 거래량이,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좀 오르고 있던데, 빌라는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재개발 구역 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시려면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이렇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니까. 다만 잘못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공시가격이 5억이 넘으면 무주택자가 안 돼요. 시세로 따지면 아마 지금 공시가격 5억이 아마 8억에서 한 9억 정도? 그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너무 비싼 거 사면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항상 기준이 취득 당시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시는 건 관계없는데 좀 리스크를 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아파트가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약간 건축비 오시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해서 사업성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분양은 요새 올인하는 분이 없죠. 요새는 올인이 없는데, 분양은 이번에 규제가 대폭 풀렸습니다. 그게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 추천제 물량이 좀 많다 보시면 돼요. 뭐 강남도 당연히 뭐 추첨제도 일부 들어와 있고, 비규지직도 뭐 추첨제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마 주로 수도권에 오실 텐데,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보면은 추첨제 물량이 75% 정도 배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방배 5구역이니 뭐 원앤 펜터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할 때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대부분이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규제가 다 풀렸죠. 그리고 이제 재당첨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뭐 당첨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선당 우곰 이런 얘기 하죠. 먼저 당첨되고 나서 나중에 고민해라. 근데 저는 지금 분양 가지고 올인하기는 힘들걸요. 서울에서 아마 가점제로 70점이 넘어야 아마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고, 그냥 투트랙 정도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분양도 보시고 건매물도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당첨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꾸 뭐 또 걱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만들어요. 혹시 당첨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청약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 집사람이 연락 왔냐고 물어보기에 처음부터 기대 안 한다고 얘기했죠. 아무런 그거는 3대의 복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집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적어도 넓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희망 입지나 금액에 따라서 후보 리스트를 동으로 따지면은 10개 동. 내 직장이 여의도야. 그러면은 뭐예요? 10개 정도. 신길동 가령
가까우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당산동, 염창동, 방화동, 서대문 이런 데가 10개 이상 하셔야 된다니까. 아파트 단지는 30개. 그중에 하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물 낚시하듯이 10개 쳐놔야 된다. 갈아타기, 지금 갈아타기 많이 하시죠. 갈아타기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갈아타기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돈이 좀 있어야 돼. 왜냐면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별로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아타기 하실 때는 조금 팔고 사는 게 나을걸요. 좀 안전하게 선매도 후매수 전략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서울 아파트 사기가 애매합니다. 왜? 작년 초에 비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 무려 바닥에서요 14%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집 산다고 그래요. 이미 계륵이에요. 그러면 더 다리품을 팔아야 돼. 이미 타이밍 재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 지금은요 시장이 과거하고는 달라요. 고지능화 됐거든요. 그리고 광속이에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민주화, 이게 전부 다 지능이 너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 공급은 비탄력성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짓는데 최대 많이 걸리면 15년 걸려. 수요는요 가변적이에요.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작년에 시장의 흐름이 뭐였어요? 더블딥, 영끌 거지. 작년에 뭐였어요?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였죠. 이 비싼 집을 누가 사느냐? GDP 대비해서 주택 시가총액이 3.2배나 된다. 2012년에 2배밖에 안 됐거든. 누가 집을 사느냐라고 얘기했죠, 이 고금리에. 근데 문제는 3월달 이후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수요가 갑자기 확 달라진 겁니다. 뭐예요? 공급 불안이잖아. 분양가가 지금 서울에 평당 4,400이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5년 전에 강남 분양가라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감과 초조감에 의해서 전부 다 군지병동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거든. 왜? SNS를 통해서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행복을 찾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집 사면 나도 안 사면 못 베기는 세대라거든. 동학개미,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학개미나 뭐 엔디비아, 그다음에 테슬라,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친구들이 집 살 때는 그때는 상투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다니지 말라고요. 떼지어서 집 사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이나 4050이나 사실 뭐 집을 마련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폭넓게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4050이기 때문에 저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좀 접근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4050은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부가 계속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다 신혼부부, 청년, 뭐 특공이 이제 공급은 줄어드는데 신혼부부 청년 특공은 늘린다고 하고, 세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4050들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정책이라는 게 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저희 그래도 4050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집을 좀 마련을 해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제 집을 산다 생각하고 좀 플랜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크게는 청약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을 매수해서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사이에는 이제 분양권이나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 4050이 나 청약에 계속 매달려야 하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기존 주택을 조금 찾아서 사야 하나, 이거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계속 누구나 저한테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제 물어보는 질문인데 뭐 결론은 모두 알고 있죠. 다 해봐야 됩니다. 청약도 계속 도전하면서 내 니즈에 맞는 기축 주택들을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주택들이 언제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지를 계속 이제 봐야 해요. 사실 주택을 산다는 거는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박원가 선생님 말처럼 남 얘기 듣고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정말 본인 스스로 리스트업 해놓고 시세 보고 임장하고 부동산도 찾아가 보고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뭐 전화 상담하면서 이 아파트는 어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뭐 지금 뭐 한 7억에 거래가 됐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어제 부동산 갔더니 7억 5천이래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바뀌는 게 다른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래도 청약은 지금처럼 신축이 귀한 시장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강남 3구 청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작년에 이제 분양한다고 했다가 사실 올해 말까지 밀린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막 올릴 수가 없어서 이 건설사들이 계속 이제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의 이 분양 가격은 그 정부에서 2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상한 가격을 정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 그 기본형 건축비가 조금씩 상승이 되니까 그거라도 조금 올려보려고 이제 계속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늦어져서 이제 올해 정도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들이고 아마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분양을 이미 완공이 된 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도 청약을 신청을 꼭 해보셔라. 왜냐하면 이게 한 7천 정도 평당 분양가 7천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강남 3구 시세가 평당 1억에서 뭐 1억 5천까지도 가니까 되기만 하면 이제 로또 청약이다. 그렇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본인은 가점을 잘 계산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4050은 가점에 청년 세대보다는 유리해요.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이제 32점이고 저축 가입 기간도 이제 15년이 만점으로 17점인데 이거는 이제 30세 이상이나 결혼한 다음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지 않고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50 세대는 본인 가점을 잘 계산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부에서도 원래 그 8호 전용 면적 8호 초과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50% 30% 가점을 줬었는데 이제 가점 적용 비율을 80% 50%로 늘렸어요. 그만큼 좀 그래도 대형 평형이 필요한 4050을 위해서 가점 비율을 조금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 가점을 좀 계산을 잘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와봤는데 제일 뜨거웠던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레미안 원펜타스 가점입니다. 그래서 뭐 최저 72점에서 만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주 대형 평형이나 아주 소형 평형보다는 이 84 전용 84에서 이제 만점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가구 수가 조금 높은 데서는 107제곱미터에서도 이제 만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어디로 어느 평형대로 좀 몰릴까 그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셔서 넣어 보시면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74점이라고 하면 무주택 기간 만점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더 한 다음에 부양가족이 4명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예요. 부양가족은 저 빼고입니다. 저 빼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 뭐 자녀나 조부모나 그리고 조부모도 그게 없어야 돼요. 주택이 없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 그 점수를 이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지금 인기가 없을 것 같은 평형이나
좀 내 가점에 맞는 대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보면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신축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래도 청약 그 무주택 기간이나 가입 기간만 맞추면 도전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양가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을 잘 노리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청약은 이제 가점을 잘 계산해서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나는 이제 가점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는 것도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로얄층 그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초기 투자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아예 집을 사는 것처럼 현금으로 이제 입주권을 매수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어서, 다만 이제 분양권은 그 대신에 이제 계약금 10%에 그 중도금 그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 장단점이 있고, 대신 분양권은 입주권보다는 이제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다만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고려하실 때는 이게 공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 입주 시기가 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축을 알아보셔야겠죠. 내가 이제 주택을 그래도 왜 사야 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야 하는지를 조금 본인이 기준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갖고 온 게, 나는 이제 강남구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마포구에 전세를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을 하나 사고 싶다. 라는 이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실거주 목적이고 나는 가족이 내 가족이니까 한 40평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조금 양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리스트를, 뭐 전철역에서 몇 미터, 뭐 10년에서 15년 이내, 그리고 단지 수는 세대 수는 좀 컸으면 좋겠고 가격대는 뭐 20억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좀 그 본인만의 리스트업을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뭐 공급 면적, 세대수, 뭐 평당가랑 전세가격까지. 전세 가격이 또 너무 이제 매매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이 투자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 놓을 때도 전세가가 좀 매매가랑 차이가 좀 적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조사를 해서 뭐 지금이 베스트 타이밍인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 강남 송파에 있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미 정고점을 뚫었죠. 16억에서 시작했던 아파트가 26억까지 올랐다가 18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6억 5천까지 실거래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 5천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게 오를까 내릴까를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내가 꼭 필요하면 사는 거고, 다만 이 송파에 있는 이 아파트가 나에게 26억의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 이거 한 23억 되면 사야지. 뭐 이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주택 가격은 시세를 타기 때문에 출렁출렁해요. 언제나 이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없는데 23억이 되면 사야지 기준을 맞춰놓고 23억이 되면 진짜 사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23억이 돼도 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오를 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떨어지면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합니다. 22억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23억에 사기로 했으니까 그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적정 가격을 놓고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권영선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나만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2030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뭐 예를 들어 나의 소득 수준이나 뭐 기존 자산 수준 이런 걸 대비해서 몇 억 정도가 나에게 적정 가격인가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상 권영선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사실 나만의 적정 가격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사는 게 적정한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소득에 얼마를 써야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가는 사실 정부가 이미 정해주고 있어요. 이제 DSR이라는 제도를 써서 내 소득의 40%까지만 이제 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은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 소득을 번다면 한 3억 5, 6천 정도가 최대 대출 금액입니다. 그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5천만 원 벌면 뭐 월 4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60 정도를 이제 대출에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편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은 빌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자산에 나는 자산의 50%만 써야지 30%만 써야지 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조금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렇게 주택 가격을 역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훈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저 20, 30대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욕망을 너무 한꺼번에 이루려는 이런 약간은 조급증도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하는데 저는 경제 자체가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이게 투기성 자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언제든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너무 빚에 내 인생에 올인하고 사는 거는 저는 조금은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요. 물론 요새는 비테크라는 말도 있고 빚을 모르면 경제학을 모른다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요번에 여러분도 아마 책 보셨을 텐데 그 모건 하우질의 그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당신이 전문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뉴스로부터 한 번도 아마 들어보지 못한 빅이벤트에 의해서 당신 삶이 결정될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빚이 많으면은 이 비바람 부는 날 그 계곡에 그 외줄타기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까 손 떨리면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가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계단을 이렇게 밟듯이 차곡차곡 올라가시는 것도 저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알뜰이나 어떤 그런 실용적인 어떤 그런 소비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그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저 같으면은 욕망을 단박에 이루려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좀 하려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셔도 그렇게 뭐 인생이 달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비싸게 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집을 싸게 판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집을 비싸게 산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거로 보죠? 전혀 아니라는 게 사실이 드러났어. 제가 작년에 책 쓰기 그거거든요. 이 하우스푸어, 영끌푸어야. 너가 있잖아. 너 비싸게 샀는데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똑똑한 로펌 다니는 변호사가 11억짜리 아파트를 9억 5천 대출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지. 그 인생에 그냥 시행착오로 생각해라. 너 자신을 용서해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데 책이 안 팔려. 왜냐? 살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게 사더라도 고통을 덜 느끼는데, 이걸 싸게 던진 사람들은 30년 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가 이런 분이 있어요. 반포에 집을 30억에 파셨는데, 아니 10억에 파셨어요. 일산 사시는 분이었는데 10억 주고 파셨는데 이게 30억이 됐어. 요새 병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데 제가 또 이게 힐링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안 보면 괜찮아, 안 보면. 그래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실 때 저 강변도로 타시거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타시라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비싸게 집을 산 사람이 고통스럽고 자기 삶을 저주하고 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소신 없게 내가 손이 떨리지 않을 정도면은 여러 물건을 보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대단지 중심으로 해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좀 팔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항상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다리품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그 현장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더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빨리 가셔가지고 현장 가세요. 현장 가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